직대랑 대리를 왜 나누느냐 내가 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Y를 알아야 전략이라는 걸 짤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왜 내 커피는 안 사오는 거야? 작은 나이 와가지고 오케이. 어렵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경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지. 네. 많이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질문. 정책자금 대출에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대출은 정책자금 기관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직접 돈 주는 거. 대리 대출은 정책자금 기관이 보증서를 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 대리해서 주는 거. 그 차이다. 은행이 꼈냐 안 꼈냐. 말 그대로 이제 기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직접 대출, 보증서 갖고 은행 가서 돈 받으면 대리 대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대표님들이 직접 대출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직접 대출은 내가 직접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율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지. 대리 대출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하나 껴가지고 한 달이 건너가야 되니까 이율이 좀 센 대신 절차가 조금 뭐 쉬울 순 있고, 직접 대출은 이율이 저렴한 대신 조금 까다롭다. 만약에 너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 지갑에서 돈 나가야 되는 거라면 집은 어디야, 등본 가져와, 뭐 가져와, 뭐 엄청 까다롭게 굴겠지. 근데 이제 내 돈 주는 게 아니라 제 돈 주는 거면 돈 좀 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겁도 좀 주나요? 어떤 겁을 줄까? 강제성인가요? 보통 이제 직대가 대리대출보다 1.5% 정도 저렴하다고 보면 딱 그 수치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직대랑 대리랑 왜 나누는지 알아? 보면은 직대가 좋아, 대리가 좋아? 1.5% 낮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좋지. 조금 까다롭다 하더라도 이자 덜 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직대를 하려고 할 텐데 왜 굳이 직대랑 대리랑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모르겠어요. 직대랑 대리를 왜 나누느냐 내가 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그냥 나뉘어져 있으니까 나뉜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만 하지. 근데 우리는 Y를 알아야 전략이라는 걸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Y를 잠깐 얘기를 해주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정책 목적의 차이라는 게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줘서 사업자를 일으키자 이 수준이 아니고 혁신 창업이나 뭐 R&D 분야나 ESG나, 그러니까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근간산업 또는 기간산업,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다, 정책 자금은. 그런데 또 관리하다 보면은 기업 전체를 정부가 모두 감당할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분야는 딱 정해놓고 그 이외의 분야는 대리를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해야만 효율성이라는 게 좀 살아. 이 자금을 실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싸움이기도 하거든. 적재적소에 적시에 그 자금을 실행하면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또 정책 목적 중에 하나기도 한데, 직접만 운영하다 보면은 전국의 중진공이나 소진공은 아마 그냥 파업하고 말 거야. 너무 기업들이 많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미 갖추어진 금융망, 즉 은행을 활용을 하는 거지. 효과적이고 빠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이유로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정부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책적 의미는 크지만 재정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하지만 일부를 대리로 돌리게 되면은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이제 정부는 2차 보전이나 보증만 이제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간접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아니 하다못해 기업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게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머리 터지고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고 이 부서가 담당한 업무만 딱 하면은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이게 효율성이고 목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을 분산하는 거겠지. 그래서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이나 1년에 받을 수 있는, 기업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여신 한도라는 것도 좀 정해져 있고, 물론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횟수라는 것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직접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데 금리가 낮아서 좋으니까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자금을 언제 신청해서 받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자금을 해주는 그 기관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재무제표는 2025년도에 보는 재무제표는 2024년도 재무제표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때 뭐가 잘못돼서 올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소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키워? 소 키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미리 잘 만들어 놓고 잘 해놨어야 2025년도가 윤택하고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따질 것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재무제표 안에도 요즘에 이제 여쭤보시는 게 재고자산에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 네. 그러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많으면 이걸 못 팔아서 돈을 그만큼 못 번 거 아니야 라고 1차적으로 봐, 기관은. 근데 우리는 또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재무제표의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그 날을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물건 발주가 1월 5일 거야. 그럼 12월 31일에 재고를 갖고 있어야 1월 5일에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2025년도에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1월 5일에 나갈 발주를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 재고자산 있는 거를 거짓말 쳐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의 방안들에 맞춰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잘 세워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이 이제 금리 차이가 1.5% 정도 차이 난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다 기준 금리를 그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준금리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에 플러스 몇 프로 이렇게 가잖아, 예대마진을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1.5% 정도 낮은 건데, 이게 직대도 보면은 우대금리 조건들이 있어요. 뭐 소진공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면은 0.1% 감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낮춰주는 거지. 그 우대금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대금리를 받으면은 이제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우대금리가 한 0.6% 정도 아마 가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제 까 나가는 거지. 내년에 내가 자금을 해야 되는데 대표는 여성인데 여성기업이 안 돼 있어. 이런 조건들을 알고 있으면 미리 여성기업 인증을 해 놔서 내년에 자금 실행할 때 금리 조건을 좋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직접 대출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부 정책의 기조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조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달 되면 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1차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찾아보는 이유는 그런 기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8월 달에 1차 예산안이 나오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예결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결산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 가지고 이번 연도에 뭘 했는데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다. 그 세계의 경제,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예산이 최종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정책 자금도 기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 눈에 불이 안 켜지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내년 것도 이미 나왔겠네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 것 같은데. 8월 29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6년도 예산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5년도보다 이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에게 지원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 25년도 기조와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수출입니다. 수출. 우리나라는 제조를 해서 외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달러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토지도 작고 인구도 작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수출 기조를 절대 꺾을 수는 없다. 무조건 이제 수출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포트라가 무역협회잖아요.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해외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 바우처도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전부 다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보면은 북미의 아마존 진출하는 지원 사업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있죠. 거기에 이제 입점하는 지원 사업을 80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도와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재를 개발하시거나 브랜드사거나 제조업분들이나 또는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들도 해외에서 사용할 만한 그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수출을 어떻게 해요? 밀키트 같은 거 제작할 수 있죠. 밀키트 제작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해서 내수해서 어느 정도 좀 팔아보고 그 밀키트를 가지고 해외를 수출하는. 김밥이 난리 났었잖아요. K푸드. K푸드, K뷰티. 요 키워드는 거의
지금 뭐 그냥 최고다 지금. 그럼 내년은 좀 어떻게 보면 기조가 약간 소상공인 살리기라고 봐도 조금 되나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뭐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키워드가 일부 맞는 게 조금 있다. 그래서 25년도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내가 뭐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조를 보자면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좀 사다 주세요. 농담입니다. 저는 보리차를 좋아합니다.